안녕하세요. 매곡고등학교 생명과학 학생들. 선생님은 박수정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생태계의 구성과 생태계 내에서 환경요인과 생물 사이에 벌어지는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특히 작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웠죠. 빛과 생물, 온도와 생물, 물과 생물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개체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개체군이란 한 지역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일한 종의 무리를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개체는 한 마리죠. 사슴 한 마리는 개체죠. 그 한 마리 한 마리들이 모여서 일정 지역에서 무리지어 살게 되면 이것을 개체군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 있는 사슴들은 다 똑같은 종입니다. 이게 개체군이고요. 우리가 개체군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는 바로 밀도입니다. 자, 밀도 공식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뒤에 식물의 방형구법 하면서 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체군의 밀도 공식은 개체군이 생활하는 공간의 면적분의 개체군 내의 개체수가 바로 밀도입니다. 얘들아, 밀도라는 것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촘촘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어떤 공간 안에 이 개체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사는가라는 것을 알아보는 정도가 밀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촘촘한가를 생각하면 그 면적분의 개체수라는 공식이 바로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개체군이 생활하는 공간의 면적분의 개체군 내의 개체수, 이게 바로 밀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체군이 점점 커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개체수가 증가하면 커지겠죠. 그래서 개체군의 개체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것을 개체군의 생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개념인데요. 개체군의 생장.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체군의 생장곡선입니다. 자,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이 개체수예요. 자, 지금 이 파란색. 자, 우리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공간이 무한대고 먹이도 무한대고 모든 온도와 산소 조건이 다 완벽하다면 이 개체들은 굉장히 살기 좋겠죠. 그럼 살기가 좋으면은 자손들을 많이 낳겠죠. 그래서 두 마리가 만나서 네 마리 놓고 네 마리 놓고 여덟 마리 놓고 이렇게 하면 점점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쫙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바로 그 이론적 생장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하네. 다시. 이론적 생장 곡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런데 실제로 그런 환경이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공간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고, 먹이도 제한이 있고, 살다 보면 그 공간에 사체나 노폐물도 쌓일 것이고 환경이 좀 더러워질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유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개체수는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래프는 바로 이겁니다. 어느 순간 되면은 일정해진다. 이게 바로 실제
생장 곡선입니다. 그러면 이론적 생장 곡선을 J자 곡선이라고 부르고요. 실제 생장 곡선은 S자 곡선이라고 불러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환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치라는 설명으로 이 점선을 설명하는데요. 이 점선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환경 수용력.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의 차이가 발생했죠. 이 차이는 뭐 때문이다? 바로 환경 저항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 환경 저항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환경 저항에는 뭐가 있을까? 바로 먹이가 부족하거나 다음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환경 저항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아까 하나 놓친 거 있다. 잠깐만요.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서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는 요인과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는 것은 개체 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출산이 많아지게 되면 증가하고 또는 외부에서 이 지역으로 이입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하겠죠. 근데 밀도가 감소하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망이 증가하거나 밖으로 이사 나가는 거. 이출이 많아지면 밀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거 선생님 잠깐 설명을 놓쳤네요.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약간 상식적인 수준이죠. 그쵸? 자, 그러면 생장 곡선에 대해서 학습을 다 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곡선을 봅시다. 자, 이번에는 생존 곡선입니다. 생존 곡선. 생존이 뭐야? 말 그대로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을 이렇게 살아남는 정도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종마다 수명이 다른 거야. 다르죠. 사람의 수명은 100년으로 한다면 강아지는 개는 한 20년? 맞나요? 그 다음에 곤충 경우에 뭐 길거는 매미는 7년, 8년 될 거고 짧은 거는 하루살이가 뭐 하루라고 하는 진짜 하루 진짜 모르겠지만 굉장히 짧겠죠. 이렇게 각 종마다 수명이 너무 달라서 그 수명을 똑같이 100으로 두자라고 하면 한 게 바로 이게 생존 곡선의 가로축의 상대 연령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출생할 일정 수의 개체 수에 대하여 상대 연령에 따른 생존하는 살아남는 개체 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바로 개체군의 생존 곡선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개체군의 생존 곡선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그래프가 있는데요. 빨간색을 1형이라고 하고 파란색은 2형, 초록색은 3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은 바로바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1형은 태어났을 때 대부분의 개체가 생존하죠. 살아남아요. 살아남고
거의 대부분의 개체가 자기 수명까지 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갓 태어난 새끼는 원래 연약하고 되게 환경에 놓여졌을 때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많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성체가 새끼를 돌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유류가 여기 많이 해당하고 특히 사람의 경우가 여기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새끼를 조금만 낳고 최선을 다해서 성체까지 키워내는 거. 이게 이제 1형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3형 먼저 볼게요. 3형은 초반에 대부분이 죽어요. 대부분이 죽고 살아남는 개체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개체가 성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초반에 엄청 많은 새끼를 낳아요. 새끼들이 엄청 많이 나오면 그러고 나서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러면 천적들이 다 잡아먹겠지. 다 잡아먹고 결국 아주 일부분이 살아남는데 그 살아남는 아이들이 성체가 되어서 다음 자손을 남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어류. 어류는 알을 엄청 많이 낳잖아요. 그 알마다 그 새끼들이 나오는데 그 새끼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천적들에게 잡아먹힙니다. 살아남는 것이 아주 소량이고 그 아이들이 성체화되어서 다음 자손 남기는 거. 이런 특징이 있죠. 옛날에 다큐멘터리에서 바다 거북이, 엄청나게 큰 바다 거북이 해변으로 올라와가지고 바닷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알을 낳고 가버렸어요. 어느 순간 돼서 그 알에서 새끼들이 바글바글 나오는데 바닷가에서 그 바다까지 가는데 계속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훅 들어왔어. 근데 바닷물에 들어왔다고 안전된 건 아닌 거죠. 거기서도 천적들이 있어서 계속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몇 안 남은 개체가 성체가 되는 과정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3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형과 3형은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죠. 2형은 특징이 굉장히 꾸준히 감소하는 거죠. 꾸준히.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조류, 새 종류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다람쥐 이런 것들이 2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생존 곡선을 사망률 곡선으로도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자, 사망률이라는 것은 초기에 그러니까 사망하는 정도, 그 나이에 사망하는 정도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 태어났을 때 사망률이 0이야. 그럼 거의 안 죽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빨간 거는 옆에 그래프의 1형입니다. 그다음 초록색은 초기에 사망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거는 3형이겠네. 그다음 파란색은 꾸준한 사망률을 보이네요. 이거는 바로 2형이겠죠. 이렇게 생존 곡선을 사망률 곡선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기적 변동. 주기적 변동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절적 변동과 하나는 피식과 포식의 관계에서 주기적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고 지금 하는 것은 바로 계절적 변동입니다. 자, 여러분 책에는 이 그래프가 없어서 선생님 찾아보니까 258쪽에 16번 문제 그래프가 이 그래프였거든요. 그래서 똑같죠? 똑같죠? 색깔만 다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돌말 개체군의 계절적 변동입니다. 돌말. 자, 돌말은 조류고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인데 물 안에 살고 있고요. 얘가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돌말이 조류라고 했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빛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수온이 올라가죠. 그래서 수온이 좀 높아야지 돌말은 잘 살 수가 있어요. 개체 수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류는 영양염류를 흡수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영양염류가 풍부해야지 돌말이 흡수해서 살아가니까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돌말이 개체수 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바로 수온이 높아야 되고 영양염류가 많아야 되는 조건이다 라고 알고 있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쉽게 해석이 되거든요. 뭔가 그래프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죠. 일단 형광펜 하나 들고 돌말의 개체수 한번 그려봅시다. 돌말의 개체수 그래프는 지금 선생님 책에는 파란색 그래프네요. 자, 이렇게 네, 그려봤죠. 자, 가로축을 분석합시다. 가로축에 제일 앞에는 겨울, 다음 봄, 여름, 가을이 있고요. 이게 1년 주기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겨울 먼저 볼게요. 겨울. 자, 겨울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일단 영양염류는 풍부해요. 영양염류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돌말이 살아가기에는 뭐가 낮아요? 온도가 낮다. 온도가 낮은 이유는 빛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이죠. 겨울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돌말이 개체수 굉장히 적어요. 적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서 뭐가 증가합니까? 수온이 올라가네요. 수온이 올라가니까 수온도 높고 영양염류도 많으니까 돌말의 개체수가 확 증가합니다. 그쵸? 그런데 돌말이 영양염류를 다 흡수해 버리고 나면 영양염류가 부족해. 쭉 부족해지죠. 고갈되죠. 그러면은 돌말은 더 이상 흡수할 수 있는 영양염류가 없으니까 다시 쭉 감소를 하게 됩니다. 여름이 되면 수온은 충분히 높거든요. 수온은 충분히 높지만 뭐가 부족하다? 영양염류가 부족하다. 그래서 돌말의 개체수는 증가하지 않고 낮은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 끝물쯤 되면은 영양염류가 살짝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돌말도 개체수도 살짝 증가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영양염류는 엄청 많아지지만 결국에는 빛의 세에 약해져서 수온이 떨어지죠. 수온이 떨어져서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 그래프는 각 계절별로 수온과 영양염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면 돌말의 개체수 변동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굉장히 복잡해 보였지만 기준은 여기 있다. 수온이 높고 영양염류가 많아야 돌말의 개체수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아까 이제 주기적 변동에는 한 가지 더 먹이 관계에 의한 변동이 있다라고 했죠. 피식과 포식의 관계입니다. 피식과 포식 낯설다. 자, 피식은 먹히는 개체고, 포식은 개체군이고, 포식은 잡아먹는 개체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 1차 소비자라면 얘는 2차 소비자거든요. 이게 특이하게도 얘도 주기적으로 변동이 일어나네요. 대표적인 예가 눈신토끼와 스라소니입니다. 눈신토끼는 말 그대로 토끼고요. 스라소니는 이걸 잡아먹는 포식자거든요. 그래프를 살펴보면 굉장히 독특한 게 눈신토끼를 먼저 체크해 볼게요. 눈신토끼가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변동을 하고 있고요. 끝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라소니를 볼게요. 스라소니. 자, 스라소니가 잠깐 증가했어. 그러니까 눈신토끼 입장에서는 어떻게 천적이 늘어난 거니까 감소하죠. 그래서 눈신토끼가 줄었어. 그러면은 스라소니 입장에서 밥이 없어. 그래서 스라소니가 굶어 죽어요. 그쵸?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눈신토끼는 천적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스라손 입장에서 밥이 증가했어. 그래서 개체수가 확 증가하죠. 그러면 눈신토끼는 천적이 증가한 거야. 그래서 확 줄어요. 스라손이 밥이 없었네. 스라손이 감소하죠. 그러면 또 눈신토끼는 천적이 사라졌어. 복 증가하죠. 스라손이 밥이 많아졌어. 복 증가했어. 눈신토끼 천적 많아졌어. 슉 감소해. 자,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것 자체가 생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뜻인데 인간이 중간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중간에 보니까 희한한 상태가 된 거야. 눈신토끼가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스라손이를 확 멸종시켰다? 그러면 그 생태계는 파괴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벌어진 일이라도 그건 자연의 원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데 괜히 끼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자, 그래서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두 번째 먹이 관계, 피식과 포식에 의한 변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림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생태계가 있고 지금 여기가 생태계입니다. 다음 여기는 비생물 요인, 여기는 생물 요인, 생물 안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다라고 배웠죠. 그때 비생물 요인이 생물에게 미친 영향을 뭐라고 한다? 작용이라고 한다 배웠고요. 생물이 비생물에 미친 영향을 뭐라고 한다?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하나 기억나나요? 생물과 생물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이게 생물학적 용어라고 했잖아요. 상호작용.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입니다. 근데 어디냐는 거죠. 개체군 내라는 거지. 개체군 안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이에요. 지금 이걸 강조한 이유는 나중에 군집하면서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보자. 먹이나 서식 공간을 확보하고 배우자를 독점하는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다른 개체의 침입을 막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텃세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야 텃세 부리냐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는데 실제로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자기의 먹이나 공간이나 배우자를 독점하기 위해서 일정 공간을 차지하고 남이 들어오는 것을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이것은 같은 종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같은 종 내에서. 그래서 은어나 까치 같은 경우가 은어나 까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어는 어떤 강에서 자기 구역을 딱 정해놓고 다른 은어가 못 들어오게 막거든요. 같은 종 내에, 다시 말하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개체들 사이에 힘의 서열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여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하는 거. 이때 순위라고 있죠, 순위. 그래서 1번부터 끝번까지 다 정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순위제입니다. 순위제. 그래서 대표적인 얘가 닭이에요, 닭. 닭은 1번부터 끝번까지 정해져서 먹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큰 뿔량도 마찬가지고요. 뿔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뿔치기를 통해서 순서가 정해지면 1등과 꼴찌까지 정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한 개체가 전체 개체군의 행동을 이끄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리더제입니다. 아까 순위제는 1번부터 끝번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리더제는 대장 하나 있고 나머지는 서열이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늑대 그리고 기러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각 개체가 먹이 수집, 방어, 생식 등의 일을 분담하고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회생활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개미죠. 개미, 그리고 벌, 일벌, 이런 것들, 꿀벌,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왕개미는 생식을 담당하고, 병정개미는 방어하고, 일개미는 먹이 획득을 담당하고, 이렇게 자기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혈연관계가 모여 생활하는 것인데,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 가족이 함께 사는 생활을 가족생활이라고 해요. 가족생활. 네. 사자, 코끼리, 침팬지 이런 것들이 바로 가족생활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상호작용이란 뭐라 그랬죠? 생태계 내에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서로의 영향을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는 생물학적 개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개체군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군집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